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선곡 하나 하다가 그냥 3시간 더 지나갔네. 하여튼 근데 참선곡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곡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또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수행을 하면 어떤 경지가 오고, 또 내가 수행할 때 이걸 많은 경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참선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 90화 지음자를 찾다. 이 지음자 얘기 나오니까 이거 시계 놀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 새로 들어갔어. 지음자가 뭐예요?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죠. 배가와 종자기. 배가와 종자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지음자가 없어가지고 뭐라 했더라? 검은 고추를 싹 끊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음자를 찾다는 경화선사가 1903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를 끝으로 모든 공적인 그걸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려고 해인사에서 안거를 마치면서 누구한테? 하남한테 이 전별사를 줬어요. 그랬는데 하남이 거절하죠. 그래서 같이 가자. 아니요, 저 안 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남의 전별사라고 해가지고 이별할 때에 주는 그리고 이별시라고도 해요, 보통. 권장궁발 수천이기요 만냥창류 차기시라 불리상의 비난사나 소려 포생묘 후기로다. 이렇게 했죠. 권장궁발, 장차에 내가 국회에 높이 뜬 궁발이라고 하는 것은 흰머리를 휘날리며 이런 얘기예요. 첫익을 들이울 때 여기에 높이 뜬 붕세를 꿈꾸면은 이거는 지금 뭐를 했죠? 누가 성명정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안 대죠. 그냥 여기서 첫익이라고 하는 것은 첫익은 천릭이라는 그 무사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무사들이 입는 옷을 천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익이라고 했고, 이 천익은 가사장삼, 장삼을 말하는 거예요. 잠상자락을 긴 장상자락을 들이우면서 장차 이런 얘기죠. 잡고 궁발은 뭐예요? 하얀 흰머리, 머리카락 하얗게 센 흰머리를 내가 잡고 첫익을 들이우며, 첫익이 뭐랬죠? 장삼자락을 들이우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허선사는 한창 뭐를 꿈꿨어요? 붕세를 꿈꿨어요. 붕세는 뭐죠? 한 번 뜨면 구만리 장천을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입술이 너무 말라서 미안한데 입술이 너무 말라. 그래서 경허선사가 내가 항상 장삼자락은 비록 걸치고 있지만 이런 얘기죠. 내가 장삼자락에다가 몸을 들이우고 있어. 네? 근데 꿈은 항상 어디를 꿈꿔? 날아갈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만향창류 차기시라. 많은 뭐요? 거짓들만이죠. 사기칠만.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여기는 창류는 느릅나무라고 합니다. 느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망적인 상징으로 이 느릅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또 찾아요. 내가 느릅나무를 향해서 몇 기, 차기시 몇 번이나 내가 그거를 느릅나무를 향해서 속았냐 이런 말이죠. 속일 만자니까. 여기서 느릅나무는 희망이에요. 즉 경호선사가 천봉준 장군과 힘을 합쳐서 먼 세상을 만들겠다. 제폭꿈인 보국 안민을 위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꿈을 꿨는데 그 느릅나무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희망의 상징이고 대원군, 만약에 작게 말하면 대원군이죠. 천봉준 장군이 대원군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왜냐면 임금과 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대원군도 고르다 삼배를 고른다고 맨날 그 권문세족들 안동 김씨랑 풍양 조씨네 이 세도가 때문에 아주 질리고 질려서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를 떠난 다른 무지랭이 자기 시골 구석에 아무도 없고 그 권세도 없는 집안을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고르고 고른 게 민비를 고른 거예요. 그러고 골랐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운명이겠죠. 뭐. 그래서 시골 구성이 무지랭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서 그 민비를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민비는 이미 왕비의 기질이 있는 여걸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혀 민비랑. 에이구 그래서 경찰서 피하면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를 만나고 고르다 삼배를 고르고 이게 다 인생사면 내 인생하고 똑같은 거. 아니 나는 경허스님 그냥 박사 논문 써오면 그냥 경허스님이 당장에 선양되고 경허선사를 당장에 살려낼 줄 알았더니 그냥 가보니까 수덕사가 웬 말이에요. 수덕사는 경허를 선사를 선양하기에는 이미 특자의 리을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허탕한 웃음뿐이 안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걸 뭐라고 하죠? 모난돌의 정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말 그대로 그냥 시절 운수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수덕사가 경허선사를 선양하기에는 이미 설정스님과 수덕사와의 대립각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줄을 설정스님한테 섰다니까. 설정스님만 손 떼면은 다 해준대요. 싫다고 경호가 설정회가 가 있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말인가. 나는 해암스님 때서부터 원담스님 살아있을 때서부터 나는 해암스님 제자라. 설정스님을 이미 나는 다 설정스님 35살 때 소속사 주지하고 있을 때 나는 다 봤다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수덕사는 초대 방장 내 스승 해암스님, 두 번째는 벽초 경선, 세 번째는 진성원담. 난 진성원담 스님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리고 설정 스님이 거기 밑에 계시더라고요. 나 살아생전에 내가 해암스님이 나보고 제자되라고 하는데 내가 싫다 그랬죠. 우리 스승과 제자의,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예만 우리가 하자 해서 나는 스승과 제자의 예를 맺고 서로 인사를 올리고, 해암스님도 나한테 저랬어요. 삼배했어요. 나도 삼배하고. 아니 난 당연히 수덕사에 가면은 경허스님 선양이 당장 될 줄 알았더니 느릅나무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꿈꿨는데요. 이것만 하고 가면은 되겠다. 내가 박사 논문만 따가지고 가면은 아마 경허선양을 살릴 수 있을 거라 갔더니 아이고. 내 운명이겠죠. 뭐. 이미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곳은. 아니 설정스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설정스님은 거기 수덕사에서 존재감이 빵이었어요. 뒷방 늙은이, 종이 호랑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뒷방 늙은이와 종이 호랑이인 설정스님을 나는 경허연구소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고 경허연구소에 설정스님이 설득해가지고 거기에 그 말은 번지를 해야죠. 옹산스님, 정묵스님, 주경스님,
금산 스님은 그 선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요? 견성암 도감 스님인 성륜 스님 모양새는 좋지요. 왜냐면 설정 스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경어연구소를 만든 줄 알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할 거다. 그래서 사실 경어연구소, 이거 사단법인 경어연구소 2015년 11월 며칠이냐? 2015년 11월 20 뭐냐 이거? 11월 29일 오전 11시구만. 이 속상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응? 2015년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사단법인 경어연구소를 내 집에서 내가 내 학원 부셔내버리고 차렸는데, 그거를 공포를 못 한대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설정스님이 다 부셔버리고 말을 거라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몰랐죠.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절대 몰랐다니까요. 그러한 이상한 기류 속에서 이 경어연구소가 탄생을 하는데, 와봤자 아무도 안 왔어요. 옹산 스님만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1차 선찰순례에 청계사를 간다 그러는데 정목 스님이 차량을 5대를 내준다더니 한순간에 돌변해서 한 대도 못 내준대요. 그래서 한 대도 못 내줘갖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차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경어선사 선찰순례 청계사에서 그 뭐지? 부처님 출가제일날 제가 그 뭐지? 우리 경어스님도 거기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가제일날 경어스님 제 1차 선찰순례를 3년간 75군데를 다녔는데, 내가 청계사를 갔는데 그날 밤에 내가 말도 못했어요. 스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차량 5대 내주고 스님들 5명 보낸다고 했거든요. 한 차에 하나씩. 한 차에 하나는 개뿔, 내 차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머리 아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설정 스님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내가 11시 반 넘었을 때 스님한테 전화했죠. 스님 이거 웬일인지. 스님들이 전화를 안 받고 아무도 안 온다. 그 시자 스님한테도 전화 안 받고. 이게 도대체 나 엄청 많이 울었죠. 그때는 못 모르고. 진짜 못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속에는 이미 썩을 떼고 썩어 터진 20몇 년간의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 설정 스님이 그러더라고. 옹 박사도 뭐 애쓰지 말라고, 안 올 거다고. 그들은 안 올 거다. 스님 왜 안 와요? 근데 진짜 안 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가 이 느릅나무를 향해서 온갖 희망을 걸고 그 경호선사 박사 논문 하나 딸라고 내 학원이 8개가 있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원장이 그냥 날이면 날마다 공부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아니 학교 다닌다고 가니까 하나하나 다 줄어들어 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내가 이 박사 논문 박사 들어갔을 때 이미 그때 윤창아가 그거 할 때가 2012년이거든요. 그때 박사고, 그 앞에 2009년에 내가 동대를 갔어요. 이게 인생 마지막으로. 나는 해암스님 열반하고 30년간 두문 불출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30년 만에 세상으로 기어나오죠. 왜? 경호선사 하려고. 그때가 내 나이가 몇이요? 57인가 52인가 잘 모르겠네. 57? 2015년. 에휴, 내 나이 가는 것도 몰라. 나도. 난 내 나이가 몇인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나이를 부처님 오신 날 2567년이다. 금년이. 아유, 내 나이가 67이구나. 거기에 맞춰 살은 지가 한 30 몇 살 때부터 거기에 맞춰 살았어요. 나이를 잊었어요. 나이를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내가 이 느릅나무를 향해서 부딪히며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내가 보냈는지 지금도 나는 느릅나무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 희망. 수독사
그 내가 전국의 스님들을 다 만나보니까 경허선사는 수덕사에서 해줘야 된대요. 뭔 수덕사 같은 소리. 아무튼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고요. 그나마라도 희망을 가졌던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에서 쫓겨나면서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설정스님을 왜 몰아내. 이런 죄인자. 그래서 내 인생이 똥 됐어요. 하남스님 말따나 일생 패골. 망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희망을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그래서 원행스님이 지금 경허선사 8년간 머무셨던 그 어디요 거기 금당사 거기에 가셨더라고요. 아직 찾아뵙지는 않았죠. 네. 거기도 갔다가 뭐 땡 하면 끝인거려. 아니 설정 스님이 내 옆에 있는 한은 절대 경허를 도울 수 없다는 건 또 스님들 얘기가 그게 대한민국 최고 가는 분이 나한테 그 말을 하니, 또 어떤 두 번째 가는 분은 나한테 설정 스님 손을 놓으라고 하니, 아니 설정 스님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설정 스님은 이미 끝났죠. 그래서 참으로 아쉽지만 그나마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거 경허 기념관 이거 하나 해주셔가지고 이거 계약도 1년밖에 안 해서 그냥 너무 드럼나무 하다가 그냥 경허선사도 드럼나무를 꿈꾸면서 거기에서 몇 번을 솟고 부딪히고 많은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느릅나무가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 희망이. 그러니까 가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착류를 어떻게 느릅나무가 그 희망이고 통학농민이고 어떻게 전봉준이고 어떻게 대원군이 희망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뭐래요? 본래상의 비난사요. 우리가 이별을 한다는 거야. 한다는 것은 상의,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비난, 난사, 어려운 일은 아니답니다. 비단, 난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의자는 어조사로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소려, 내가 소려 생각하는 바 이런 얘기지. 바자는 소자죠. 뭐만은 바. 내가 염려하는 바 이 려자는 생각할 려자가 근심할 려자예요. 내가 이게 근심해서 생각하는 바가 부생들 있잖아요. 부생. 우리 이 인생들 덧없는 인생들이 묘 아득할 묘자죠. 아득할. 뭐를 아득하다? 후기 옛날을 그러니까 뒷날을 기약하기가 아득하다. 왜? 경허선사가 지금 떠나기 어려운 거는 이 중생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생들을 놓고 가려니까 참으로 힘들어. 아이고 어찌해야 되나. 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해도를 성취했는데 이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더라. 내가 이거 한번 떠나면 끝인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훗날을 기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 말이야. 뜻없는 이 부생살이에서. 그래서 이거는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비단 중생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 누구 방아람 이거를 써준 방아람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 방아람 또 시가 또 뒤에 있죠. 뭐 설중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헤어지면은 우리 조금밖에 안 됐는데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라고 아쉬움을 말하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건 늘상 있는 일이지만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냥 훌러덩 발라덩 떠나요. 이렇다 저렇다 같아 부타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써놓고 가시죠. 경허의 지음자 하남으로 경허와 하남은 이 두 선승은 사제지간이라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 사제지간이었고 또 경허선사는 하남 스님에게 뭐를 넘어섰다 그랬죠? 개심을 넘어섰다고 했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는 안 하셨어요. 선풍은 매우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스승 경허가 주색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선승이었다 라고 한다면 하남은
개정애가 지독한 인격을 겸비한 아주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선승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두 선승은 각기 다른 차원에서 근대 한국 불교, 한국 전통 가나선을 중흥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고 하남선사가 선승으로서의 끼친 영향력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경허가 한국 근대 선불교를 지킨 중흥조로서 또한 이후 하남은 초계종을 창종하고 그때 당시 초대와 3대 종정도 하시고 한국 불교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하나는 중원은 맑고 깨끗한 계행을 지녔죠. 그리고 넓고 깊은 학문이 깊어요. 그리고 선교에 다등통했어요. 또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그리고 일행삼매의 정진도 했어요. 수행 승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경호는 1903년 합산으로 1903년 떠나기 전에 어디서 해인사에서 하남에게 준 전별사에서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원계사. 이 원계사가 그거예요. 계사라고만 했어요. 계사. 즉 원자는 하남 중원의 원자에다가 계자는 10개자에다가 서자가 중요해요. 사자가 선비사자를 썼다는 거.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스승사를 쓰지 않았어요. 경호 선사 그러면 참선선자에다가 스승사를 써요. 왜? 깨달은 자는 선사고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계사라고 하는 거는 하남 중원의 원자에다가 10개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개심을 넘어서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창문을 열으니 기와장이 앞에 있다. 그 얘기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나갔죠. 창문을 열으니까 기와장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왜 경허선사가 개심을 넘어섰다고 했을까요? 깨쳤다고 안 하고 개심을 넘어섰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원계사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지음이 되랴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자신의 심중을 진솔하게 경허선사가 저기에서 전별사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음은 경허의 여러 제자 가운데서도 오직 하남에게만 지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허가 하남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허가 하남을 지음자라고 한 것에는 하남의 선과 덕행과 학문이 고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이죠. 왜? 하남이 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덕행도 있었고 학문이 또 고명해요. 그래서 지음자라고 한 거예요. 왜? 지음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경허선사가 선도 있고 덕행도 있고 학문도 있었어요. 경허선사가. 그 중에서 대도를 성취한 건 선이었지만 경허선사는 학문도 있고 덕행도 있고 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하남을 비록 개심만 넘어섰지 그런데 지음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허는 특히 유학을 숭상했던 만큼 하남의 그 방정하고 고매한 인품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따라서 후학들이 하남을 경허로 제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경허가 지음자로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허가 떠날 그 당시 경허가 인정하는 만큼의 대오의 경지를 이루지는 못한 하남이었기에 하남이 경허에게서 직접 천법계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법제다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 제자라고 하더만 뭐래더라. 하여튼 경허선사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방하남 스님뿐이 아니라 직접 그 제자, 경허선사의 제자들 3월 있잖아요. 3월, 치문, 해봉 5제자 빼놓고 이 제자를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 뭐라고요. 법제자라고 안 하고 하여튼 누구 많아요. 영호당 박한영도 있고 남전당도 있고 재산스님도 있고 진진응도 있고 또 누구요? 저기 경산스님 있잖아요. 그 어디 또 있고 또 법주사에
서진아 강백도 있고 다 경호 스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법을 주고받은 제자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남은 경어의 치음자임에는 틀림이 없고 치음자란 무엇인가? 이는 열자편에 탕문편에 나오죠. 거기에 고사를 검은고의 명수인 백아가 튕기는 검은고 소리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 종자기. 근데 종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종자기가 죽으니까 백아가 이제는 나의 검은고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검은고줄을 두루룩 끊어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검은고를 듣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치음자가 그거예요.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경어는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로 하남을 지음이라고 칭하고 천별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하남은 경어의 천별사를 받아보고 다음에 또 시가 또 나오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시 한 수를 답을 하고는 이별을 아쉬워했을 뿐 경어의 내심을 알면서도 같이 가고 싶다는 내심을 알면서도 경어와 함께 삼수갑산행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동행하서 성을 뒤쫓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썼어요. 상국 설매 과료 설리에 서리가 맺혀서 국화와 설이 맺힌 국화와 설중매는 이제 겨우 과료 졌는데 여하 승시 부대시라 내가 어찌해서 오랫동안 스님을 모실 수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죠. 이제 겨우 설중매가 져가지고 내가 좀 뭐 하려고 하는데 스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모진 그 서리를 다 맞고 국화가 설중매가 돼서 설중매로 내가 스님에게 공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스님은 가시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만고광명 심월제요. 만고에 빛나는 그 광명은 그 심월이지. 만고에 빛나는 마음딸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만공 이 하남 스님은 이미 자신이 만고에 빛나는 광명의 심월이 이미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데 갱하 부세 유기라 이 말이야. 다시 어찌하여 부세가 뜬 세상이죠. 다시 어찌하여 뜬 세상에 다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약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질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만나세 기약이 없다 하니까 이 하남 스님도 경어 스님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뜬 세상에서 뒷날에 우리가 약속을 한들 그런 건 다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만공 스님 하남 스님은 경어 스님과 같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경어의 간절한 동행을 과감히 뿌리친 하남의 단호한 점에 있어서 불조의 산맥을 면명히 계승하고 있는 경어를 탄생시킨 선지종찰 덕승 중림에서는 하남이 경어의 말년처자임을 인정하는 일은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 그때 한참 말이 많았었어요. 따라가지 왜 안 따라갔냐고 어따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스님이 가자 그러는데 스님하고 경어 스님하고 하남 스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24살 차이가 나나 많이 나요. 그런데도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려가지고 한동안 수덕사와 이 월정사 사이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짝짝꿍이 나서요. 그냥 나를 몰아붙이는데 월정사 것들이 월정사가 경어연구소 이것들 다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또 그 월정사 사진 경어선사 방한합니다. 또 경어선사다 하는 것까지도 두리뭉실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 지내는 것까지야 누가 뭐 어쩌겠습니까마는 하늘에 해는 두 해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알아서 그냥 인터넷에서 뭐 그냥 잘 정리돼 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대중들이 다 알아서 또 스님들도 알아서 사필귀정
잘 돌아가고 있고요.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제 근세말 석존이 가섭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신법의 강물이 해동 해룡산 동학사에서 칼을 턱에 개고 용맹정진한 경호에게 바로 닿았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불교가 나라의 핍박과 중생들의 외면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에서 일단 핍박했죠. 조선왕조 500년이 억불숭유를 썼어요. 그리고 중생들이 불교가 왜 선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근세에 경허선사가 막 태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은 선종도 교종도 아니야. 선종은 거의 없고 교종이라고 해봤자 목탁 두드리고 연불이나 하고 제나 지내고 이렇게 돼서 승려가 산속에서 묻혀가지고 기복신앙으로만 중생들에게 연불을 하고 그런 명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냐? 조선왕조 500년이 그랬기 때문에. 승려들은 도성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8천민으로 불려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았고, 도적에 비유돼서 승려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적승이라고 하죠. 그런 치욕도 겪었다. 조덕의 집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경허선사가 이렇게 살려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끼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는 이런 이야기도 경험과 관계 있는 동학농민운동 추동다 민족의 영웅 천봉준 장군이 종로 대거리에서 효수당하던 1895년 3월 29일 그날 살기 등등한 조선민중의 성난민심을 달래기 위해, 성난민심이 아니라 여기 한번 해봐. 어이! 난 성남이 아니고 성난민심. 성난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토성출입 금지의 해제를 쥐소새도 모르게 시행했죠. 이것은 일본 놈 젠네이, 산호 젠네이로는 놈이 진해 조동종을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해가 조선 불교를 외국 불교로, 외색 불교로 만들기 위해서 승려들의 토성출입을 허락하여 주세요 해가지고 박영효한테 부탁해서 박영효가 고종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수락이 돼가지고 토성출입 금지가 해제됐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조성됐죠. 뻥!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의 계략으로 산호 젠네이라고 하는 일련종이요. 거기는 일련종의 그 종놈, 조동종이죠. 일련종의 중놈이 와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를 실제로 해제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전봉준 장군 처형시키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경허선사는 또 그날 도성 출입이 해제된 날 새벽에 조계사로 진입을 하게 되죠. 운명의 장난이고 인생의 아이러니고 살다가 별거를 다 봐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승복을 당당히 입고 들어와가지고 조계사 마당에다가 승복을 벗어놨죠. 그 조계사 마당에 벗어놓은 승복이 어디에 있더라? 지금 조계사의 그 박물관, 어디 지하 박물관에 있어요. 경허선사 승복이 지하 박물관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상설 전시관으로 올려야죠. 그죠? 안 해요. 스님들도 알고 있어요. 왜? 무진장 스님이 입었죠. 그리고 그 전시한 날 자승 스님도 오고 그 전체 대한불교 조계종에 내놓으라 하는 총무원장 이하 비롯해서 그 전시할 때 다 왔어요. 다 와서 그거 하는데 내가 그 뒤에 일부러 숨어 있었죠. 그 진관 스님이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들은 얘기예요. 수덕사 것들 웃기는 것들이다. 아니 이게 경허선사 옷이라고 하는데도 안 찾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내가 그 자성스님 이하 스님들 다 이렇게 처음에 그거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테이프 끈 때 내가 뒤따라가서 들었는데 수덕사 것들 웃기는 것들이다. 아니 이거를 경허스님 옷이라고 하는데도 안 찾아가는 이게 뭐냐.
내가 그래서 이거 설정스님한테 전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비밀. 뒷얘기는 비밀인데 내가 이거 경호선사 옷 말했잖아요. 서울대학교에 내가 방광기 탄소 방광기 조사 넣었어요. 50만 원이라더라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아니 그게 경호선사 승복이라고 아래 위에 다 있고 전연화보살이 녹음까지 녹취까지 내가 해오고 그 뭐지? 예, 그 메일로 그 전연화보살이 이 친필로 써서 메일로 보내왔고 내가 이 경호 기념관 할 때 그분 초대해서 왔어요. 에 여기도 왔죠 당연히. 그런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할 일이 많으시답니다. 경호 안 한답니다. 나는 경호 안 하고 다른 거 할 거야. 그러죠. 수덕사는 왜 설정스님만 없어지면 다 한다더니 왜 안 해? 주지스님 바뀌었어요. 뭔 스님으로? 도신스님으로. 그 대단한 정목스님 하고 도신스님으로 바꿨더만. 그래도 안 해.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그 뭐죠? 취은화상 행장, 용은대사 행장, 예, 그거 그 경호 연극하는 성웅스님 통해서 어디? 잠실 서예 학원 네, 가서 설정스님이랑 같이 가서 그거 구입했어요. 그래서 수덕사에서 구입해서 했는데 그게 전시를 한 번도 나는 못 봤어요. 모르죠. 지금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설정쌤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왜 이게 안 되고 있냐. 근데 무슨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전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해야 된 것이 전봉주 장군 처형일날 경호선사의 슬픔이 크게 달했겠죠. 경호선사 자신이 그거를 눈으로 지켜보고 또 그거를 시체를 푸대자루에 넣고 그거를 도망갈 때 경호선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행히 비가 주룩주룩 오고 비가 억수처럼 퍼붓고 또 밤에 2시에 새벽 2시에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체 죽으니까 갖다 버리니까 버린 시체를 경호선사가 푸대자루에 넣고 뛴 거죠. 구척 장신이 푸대자루에 넣고 뛰었대더라 라고 해서 그 소고당 전서에 소고당 가사에 써있죠. 근데 그거는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조장태라고 그걸 했더만 조장태라는 인물은 없답니다. 어느 곳에도 조장태라는 인물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전주를 내려갔는데 지금도 감사드리지만 내가 시간이 남고 또 남으면 찾을 거예요. 그 전주 문화원이라는 곳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 소고당 전서 그 가사를 가져오셔가지고 정말 고맙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홍 박사가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나한테 그걸 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은 안 나. 근데 이용엽인가? 어떡하냐. 어쨌든 내가 다시 이 휴대폰을 뒤져서라도 그분과 주고받은 게 문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용엽 고맙지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거를 스스로 내주시면서 나보고 갖고 있는 게 의미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뭐 진본이건 아니건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신의 평생 소원이 내가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라고 하남의 경화상 행장에서 밝히고 있죠.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평생 소원이 경성 땅은 나도 경성 땅 안 밟고 싶은데.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한 곳에 안주하실 때에는
잡수는 것은 겨우 접기만 하시고, 접기라는 것은 요 곱기만 접하서 먹다 이시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으셔갖고 침묵하원하셨으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큰 도시에 나가서 교화하라고 하면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파리 경성 땅을 밟지 않아. 얼마나 싫으셨을까. 그 굳세고 탁월하신 바가 이와 같았다가 아니고 슬픔이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보면 그 이능화라는 사람은 일반인이더구만은 스님도 아니더만은 그냥 아주 그냥 경허선사에 대해서 아주 김태읍 1등 다음에 2등인 것 같아.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 의하면 일본 일련종 스님인 나오네요. 여기 일련종 가까이 산호 젠네이가 건너와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에게 글을 올려 그 스님의 도성 출입 금지를 박영요가 아니구만 박영요랬다. 줄 것을 청하자 김홍집이 이를 고종에게 아래서 윤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불교가 스스로에 해결되지 못하고 일본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천봉준의 죽음 이후에 불교계의 흐름이 일본 불교와 짝짝꿍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해인사가 원종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뭐래더라 해동 원종 제일가란? 아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떼야지요. 해인사는 왜 그거를 그대로 붙여놓고 있죠? 떼야죠. 원종 제일가람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래서 경허선사한테 조실 내놓고다가 안 나가면 꼬아박을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경허선사가 이 3인방 이놈들 3인방이 누군 줄 알지요? 그래서 이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아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끊어야지 그냥.